천하의 대세는 나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지면 반드시 나뉩니다. 장구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피와 뼈를 으깨며 이 무심한 섭리 위를 굴러갑니다. 한나라가 천하를 다스린 지 400년,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는 환관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었고 황제의 눈과 귀는 그들의 찰랑거리는 비단 옷자락에 가려졌습니다. 돈으로 벼슬을 산 자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썩어가는 냄새는 궁궐 담장을 넘어 천하로 퍼져나갔고 그 악취 속에서 민초들은 시름시름 앓아 누웠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몇 해째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돌아 마을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부러워했고 굶주린 이들은 살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기고 진흙을 파먹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마저 삼켜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국가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청은 굶주린 자들에게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내려 무자비한 채찍을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삶은 견딜 수 없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머리에 누런 띠를 둘렀습니다. 푸른 하늘은 죽었고 누런 하늘이 마땅히 일어서야 한다는 장각의 구호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가슴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낫과 쇠스랑을 든 농민들이 수십만 명씩 무리를 지어 일어났습니다. 황건적의 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맹목적인 굶주림은 곧 거대한 폭력이 되었습니다. 누런 물결은 휩쓰는 곳마다 관청을 불태우고 창고를 약탈했습니다. 낡은 농기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관군들의 몸을 부수었습니다. 천하는 붉은 피와 누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400년 제국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다급해진 조정은 각지의 제후들에게 병력을 모아 도적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썩어가는 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방 세력의 무장한 폭력을 정식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이 조서는 훗날 천하를 찢어놓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탁군이라는 북방의 작은 고을에서도 방을 붙이고 의용군을 모집했습니다. 집신을 팔아 연명하던 몰락한 황족 유비, 수레를 끌며 콩을 팔던 거한 관우, 돼지를 잡고 술을 팔던 장비, 각자의 팍팍한 삶을 견뎌내던 세 사내가 난세의 핏빛 경랑 속에서 운명처럼 마주합니다. 복사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세 사람은 검은 소와 흰 말을 바치고 맹세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못했으나 함께 죽기를 원하며 형제가 되어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는 묵직한 결의입니다. 춘풍에 흩날리는 붉은 복사꽃잎 위로 세 사람의 피 끓는 맹세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도원의 결의입니다.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샘물을 녹여 쌍고검과 청룡언얼도, 장팔사모를 배려지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시대의 혼란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낙양의 조조는 관군을 이끌고 황건적을 토벌하며 자신의 병력과 명성을 단단하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략으로 난세가 필요로 하는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동에서는 호랑이처럼 용맹한 순견이 무리를 이끌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들 모두 겉으로는 황실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칼끝에 맺힌 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야망이었습니다. 관군과 군웅들의 예리한 칼날 아래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른 농민들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황건적의 거센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한나라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도적은 사라졌으나 제국을 지탱하던 낡은 권위마저 함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병력을 손에 쥔 지방의 군벌들은 자신의 영지에 성벽을 높이 쌓고 군사를 조련하며 중앙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낙양은 텅 비어버렸고 주인을 잃은 권력은 힘 있는 자의 거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과 칼을 쥔 군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황제가 있는 수도 낙양을 향합니다. 제후들은 저마다 자신의 핏빛 깃발을 지켜들고 중원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텅 빈 낙양성의 성문을 먼저 부수고 들어온 것은 서북의 거친 모래바람을 먹고 자란 동탁의 군대였습니다. 짐승의 털옷을 두르고 묵직한 철퇴를 든 변방의 군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제국의 심장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동탁은 진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칼을 차고 황제의 전에 오르내리며 권력을 찬탈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린 황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황제를 꼭두각시로 앉혔습니다. 권력의 원천은 정통성이나 민심이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과 시퍼런 칼날에서 나온다는 것을 천하에 선언한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백성의 목숨은 길가의 잡초만도 못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군에 의한 사륙과 약탈이 자행되었습니다. 낙양의 밤하늘은 불타는 궁궐과 민가의 불길로 붉게 물들었고 살려달라는 비명과 말 울음소리가 뒤엉켜 대지를 진동했습니다. 문명의 도시는 하룻밤새 핏물이 고인 야만의 도축장으로 변했습니다. 짐승 같은 폭정에 분노한 천하의 제후들이 원소를 맹주로 삼아 진군합니다. 조조, 손견, 공손찬 그리고 유비 삼형제까지 각지에서 군사를 일으킨 18제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낙양을 향해 창끝을 겨누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핍박받는 황실의 구원과 역적 토벌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깃발 아래 수십만 대군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진영은 겉보기만 화려할 뿐 그 속은 동상이몽의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앞장서서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성벽을 오르며 피를 흘리는 자는 강동의 손견과 조조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후들은 서로의 군사력이 깎여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뒷전에서 기름진 고기를 뜯고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대의는 제후들의 혀끝에서만 번지르르하게 맴돌았고 그들의 컴컴한 속내는 다른 이의 피를 딛고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는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분은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고 야망은 흉측하게 비대해져 갔습니다. 호로관 앞을 가로막은 것은 천하무적 여포입니다. 핏빛처럼 붉은 적토마를 타고 육중한 방천화극을 장난감처럼 휘두르는 그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연합군의 장수들은 낙엽처럼 목이 꺾여 떨어져 나갔습니다. 붉은 말의 갈기가 흙바람 속에서 휘날릴 때마다 뼈가 부서지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나란히 무기를 꼬나쥐고 달려들어 여포와 맞붙은 전투는 창과 칼이 맞부딪히며 내뿜는 둔탁한 쇳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연합군은 사투 끝에 여포를 밀어냈지만 맹주 원소의 우유부단함과 제후들의 질투심은 거대한 연합군을 스스로 붕괴시킵니다. 전황이 꼬이자 동탁은 잿더미가 된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수백만 백성이 군사들의 채찍을 맞으며 짐승처럼 끌려갔고 허기진 길가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철옹성 같던 폭력의 제국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에서 허물어집니다. 여포의 단순한 탐욕과
동탁의 깊은 의심은 왕윤이 던진 미인계라는 덫에 걸려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합니다. 양아들 여포의 방천화극이 동탁의 살찐 목을 깊숙이 관통하면서 거침없던 폭군의 시대는 맥없이 막을 내립니다. 동탁의 거대한 시체는 오가는 수레바퀴에 짓이겨지도록 거리에 버려졌고 그의 배에 꽂힌 심지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사람의 기름을 태우며 며칠 밤낮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낙양의 낡고 축축한 우물 속에서 옥새가 발견되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의 거친 손에 들어온 한나라 황제의 상징은 축복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뼘 크기의 정교하고 화려한 옥돌은 천하를 다스리는 증표였으나 천하를 제압할 압도적인 힘이 없는 자에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옥새를 차지하려는 제후들의 음험한 탐욕은 결국 용맹했던 손견을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도록 몰아넣습니다. 천하를 훔치려는 자들에게 황실의 옥새는 그저 자신들의 끝없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해줄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옥새가 뿜어내는 권력의 헛된 환상은 수많은 영웅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연합군의 깃발 아래서 함께 피를 나누었던 어제의 동맹들은 이제 영토와 권력을 위해 서로의 목줄에 가차없이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황실을 구하겠다던 뜨거운 맹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륙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해갑니다. 이 참혹한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권력의 본질을 움켜쥔 자는 조조입니다. 그는 뿔뿔이 흩어진 채 도적질을 일삼던 황건적의 굶주린 무리를 포용하여 밥을 먹이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 막강한 정예병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는 장안의 치열한 내전을 틈타 탈출해 폐허가 된 낙양으로 간신히 돌아온 초라한 꼴의 황제를 맞이합니다. 조조는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단단히 쥐고 천자의 이름으로 천하의 제후들에게 호령합니다. 허도로 도읍을 옮긴 조조는 강력한 법령을 세우고 군사들에게 둔전을 일구게 하여 텅 빈 창고를 묵직한 곡식으로 가득 채웁니다. 싸우지 않을 때는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싸울 때는 칼을 쥐고 적의 피를 뿌렸습니다. 식량이 곧 군대의 힘이며 권력의 기초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황제는 조조가 쳐놓은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겨우 숨을 쉰 채 연명하는 갇힌 새와 다름없었습니다. 밥을 쥐고 명분을 쥔 조조에게 천하 권력의 저울추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흠잡을 데 없던 조조의 차가운 이성은 서주 땅에서 벌어진 처참한 학살을 통해 그 끔찍한 바닥을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서주 자사 도겸의 부하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자 조조는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대의로 포장하여 서주로 진격합니다.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무고한 백성들을 도륙했습니다. 닭과 개조차 살아남지 못했고 사수강은 훼손된 시체로 꽉 막혀 핏물만 맴돌 뿐 흐르지 못했습니다. 조조에게 엎드려 비는 백성의 목숨은 분노를 식힐 땔감이거나 무자비함을 천하에 각인시킬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주의 핏빛 참상은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이 폭주할 때 그 끝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광풍 속에서 늙은 도겸은 병으로 쓰러지고 조조에게 쫓기며 갈 곳 없이 흙먼지 속을 떠돌던 유비가 뜻밖에도 서주의 주인이 됩니다. 천하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유비의 뜻은 높았으나 당장 손에 쥔 힘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곁에는 작은 이익을 쫓아 언제든 은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린 늑대, 여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천하는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서 맹수들이 각자의 이빨을 갈며 서로의 숨통을 노리는 잔혹한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남쪽의 강동에서는 죽은 손견의 아들 손책이 호랑이의 핏줄을 이어받아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북쪽 하북에서는 천하의 절반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세력을 구축한 원소가 서서히 남하를 준비하는 흙바람 부는 전장이 열립니다. 강동의 물길은 험하고 넓습니다. 장강의 푸른 물결은 숱한 영웅들의 피를 삼키고도 말없이 흘러갑니다. 아비 손견을 잃은 손책은 원술에게 옥새를 내어주고 한 줌의 병사를 빌려 강동으로 향했습니다. 칼날은 젊고 거침없었습니다. 말발굽이 진흙탕을 짓이기며 지나는 곳마다 호족들의 깃발이 꺾였고, 장강 이남의 기름진 땅이 젊은 맹수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만 다져진 폐업은 피의 보복을 낳았습니다. 사냥터에서 자객의 독화살을 맞은 손책은 뜨거운 피를 쏟아내며 쓰러집니다. 생의 마지막을 직감한 그는 동생 송건에게 강동의 무거운 짐을 넘깁니다. 밖으로 군사를 부리는 일은 형이 낫지만 안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내가 낫다는 유언은 피 묻은 갑옷처럼 무겁게 손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19의 손건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섣불리 밖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안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며 튼튼한 수비벽을 쌓았습니다. 강동의 백성들은 굽이치는 장강에 의지한 채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선은 다시 흙먼지 있는 중원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탁한 황하를 사이에 두고 북쪽의 원소와 남쪽의 조조가 천하의 패권을 건 거대한 저울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북을 장악한 원소의 세력은 태산 같았고, 명문가의 핏줄이라는 오만함은 그의 깃발을 하늘 높이 펄럭이게 했습니다. 70만 대군이 황하를 건너기 위해 내딛는 군화 발소리는 대지를 뒤흔들고 도열한 창검은 하늘을 어둡게 했습니다. 원소는 자신의 압도적인 물량이면 조조의 얄팍한 군대를 단숨에 짓밟을 수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반면 조조의 군대는 7만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병사들은 숱한 사선에서 살아남은 단단한 뼈대와 질긴 근육을 가졌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옹위한다는 명분과 물러서면 목을 베는 가혹한 군령으로 두려움을 통제했습니다.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힌 곳이 황하 이남의 관도입니다. 관도의 들판은 피와 땀,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뒤엉킨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원소군은 거대한 흑산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빗발처럼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화살은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덮었고 조조군은 방패 아래 숨을 죽였습니다. 조조는 거대한 투석기로 바위를 날려 흑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허공을 가른 바위가 적의 뼈와 목책을 박살냈습니다. 땅 위에서의 싸움이 교착되자 원소군은 땅을 파고들어 어두운 지하 통로를 뚫으려 했습니다. 조조는 참호를 깊게 파서 지하 진격을 잔인하게 차단했습니다. 흙을 파내는 삽소리와 쇳소리가 밤낮 없이 척박한 땅속을 울렸습니다. 수개월을 걸친 참혹한 소모전이 살을 깎아먹듯 이어졌습니다. 조조군의 군량은 바닥을 긁었습니다. 말들은 피골이 상접하여 쓰러졌고 병사들의 눈빛은 허기로 탁하게 흐려졌습니다. 조조조차 몰래 참모에게 철군을 묻는 편지를 쓸 만큼 숨막히는 고립감이 진영을 짓눌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라 찰나의 흔들림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끝에서 결정됩니다. 원소의 끝없는 오만함과
참모들 사이의 내부는 조조에게 기적 같은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모사 허유가 어둠을 틈타 조조의 진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허유는 원소군의 모든 식량이 오소의 산맥처럼 쌓여있다는 치명적인 비밀을 넘겼습니다. 조조는 맨발로 달려나가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살아남아 천하를 거머쥐겠다는 지독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조조는 직접 정예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칠흑 같은 밤을 뚫고 오소로 내달렸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발소리마저 어둠 속에 묻어버린 결사적인 기습이었습니다. 오소의 밤하늘에 붉고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조조군은 굶주린 늑대처럼 적의 식량 창고로 모자비하게 돌진했습니다. 방어선은 불의의 기습에 찢겼습니다. 산처럼 쌓인 곡식 더미에 횃불이 던져지자 탐욕스럽게 타오르는 불길은 관도의 안개를 찢어발기고 하북의 야망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곡식과 살이 타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군량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은 원소군의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렸습니다. 70만 대군은 먹을 것이 사라지자 짐승 같은 오합지졸로 전락했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군령을 갉아먹었고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앞다투어 달아났습니다. 원소는 피를 토하며 도망쳤고 조조는 흩어지는 적의 등 뒤에 가차없이 칼을 꽂으며 추격했습니다. 관도대전은 치밀한 이성과 처절한 생존 본능이 비대한 권력을 어떻게 철저히 붕괴시키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관도의 승리로 천하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조조에게 떨어졌습니다. 조조는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하북의 남은 땅을 샅샅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쫓기던 원소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들은 권력을 두고 서로 물어뜯다 조조의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거대하고 풍요로운 하북의 평원은 이제 조조의 핏빛 깃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등 뒤로 황하를 두고 중원과 하북을 모두 거머쥔 조조는 천하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천자의 낡은 권위는 조조의 장막 안에 초라하게 갇혔고 그의 영토에서는 수십만의 대군이 매일같이 창검을 벼렸습니다. 조조의 매서운 시선은 굽이치는 장강을 넘어 엎드려 숨죽인 강동의 손건과 형주 땅을 무겁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천하 통일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환상이 조조의 단단한 발밑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조조가 천하의 절반을 호령하며 폐업의 뼈대를 맞출 때 유비는 여전히 흙바람 속을 떠도는 잡초 신세였습니다. 여포에게 성을 빼앗기고 조조에게 쫓겨 가족을 잃었으며 원소에게 의탁했다 도망치는 쓰라린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만명을 거뜬히 상대하는 관우와 장비가 버티고 있었으나 두 발 딛고 쉴 한 뼘의 땅조차 없었습니다. 쫓기다 지친 유비는 남쪽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변방 신야성에 머물며 남의 낡은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는 비참한 객장 노릇을 이어갔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그의 단단한 허벅지에는 어느새 두툼한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말을 타지 않아 흉하게 찐 허벅지 살집을 매만지며 유비는 늙어가는 육신의 허무함과 이룩하지 못한 대의 사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하를 구하겠다던 맹세는 낡은 검집 안에서 차갑게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힘과 맹목적인 칼부림만으로는 거대한 천하의 흐름을 단 한 뼘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관우의 언얼도와 장비의 사모가 수많은 적의 목을 베고 피를 뿌린다 한들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없다면 끝없는 사륙의 굴레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유비에게는 조조의 군대를 허물고
세상을 엎어버릴 판을 짜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천하의 지형을 읽고 다가올 역사를 차갑게 설계할 수 있는 비범한 두뇌가 절실했습니다. 형주의 짙은 안개 속에서 유비는 막막한 앞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장 비참한 절망의 끝자리에서 늘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천하의 꽉 막힌 흐름을 뚫어버릴 천재적인 지략가가 형주의 이름 모를 시골 마을, 조용한 융중의 초가집에서 밭을 갈며 조용히 세상으로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 자는 공명입니다. 융중의 첩첩산중은 고요했고 소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3번이나 그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갑니다.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유비는 굳게 닫힌 문 밖에서 꼿꼿하게 서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집신을 신은 발이 언 땅에 묶이는 추위 속에서도 그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초가집을 불태워버리겠다며 날뛰었지만 유비는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두 무릎을 땅에 꿇고 고개를 숙이는 자만이 세상의 깊은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쫓기며 살아온 뼈저린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젊은 은자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갈량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 천하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백 년의 핏빈 역사를 정교하게 그려낸 새로운 지형도였습니다. 제갈량의 마른 손가락이 지도의 산맥과 강물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북쪽 평원은 조조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고 남쪽 강동은 손건이 장강을 방패 삼아 굳건히 버티고 있으니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대신 사통팔달의 교통로인 형주를 차지하여 발판을 다지고 서쪽의 험준한 익주를 들이쳐 식량 창고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조조, 손권, 유비 3사람이 천하를 소태 3발처럼 나누어 지탱해야 한다는 천하 3분지계의 웅장하고 치밀한 청사진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낡은 검집 안에서 녹슬어 가던 유비의 늙은 야망에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역사는 안락한 준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북의 넓은 땅을 평정한 조조가 수십만의 대군을 몰고 중원을 지나 형주를 향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가 찢어지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검붉은 깃발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형주의 주인 유표가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자 나약한 아들은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야성에 머물던 유비는 맨몸으로 조조의 대군을 맞아야 했습니다. 유비는 성을 버리고 쫓기듯 남쪽으로 짐을 쌌습니다. 그의 뒤에는 유비를 따르던 10만 명의 백성들이 몰려들어 뒤엉켰습니다. 늙은이들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렸고 아낙네들은 젖먹이를 업은 채 진흙탕에 넘어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레바퀴는 뻘밭에 부서졌고 버린 짐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10여리를 나아가는 처참한 피난 행렬이었습니다. 조조의 철기병 5,000명은 300리를 질주하여 당양 장판교 부근에서 피난민의 꼬리를 덮쳤습니다. 장판교의 들판은 순식간에 사람을 베어 넘기는 사륙의 도축장으로 변했습니다. 북방의 기병들은 백성들을 겁먹은 양떼처럼 몰아넣고 가차없이 날선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피냄새에 놀란 말 울음소리가 허공을 찢었고 사람의 따뜻한 피가 차가운 흙바닥을 적시며 시뻘건 도랑을 이루었습니다. 찢겨나간 시체들이 들판을 덮었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지 않은 유비의 인자함은 끔찍한 학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맹장 조자룡은 단기 필마로 적진을 향해 역주행합니다. 빗발치는 창검을 뚫고 적진을 뒤진 조자룡은 흑투성이가 된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겹겹이 포위된 흙먼지를 뚫고 살아 돌아옵니다. 빛나던 은빛 갑옷은 적들의 피로 두껍게 덮여 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의지의 장비가 좁은 나무다리 위에서 홀로 버티고 섰습니다. 장비는 천둥 같은 사자후를 토해내며 장팔사모를 휘둘렀고 그의 압도적인 살기에 겁을 먹은 조조의 선봉대는 말고삐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장판교 전투 후 유비의 세력은 병장기 하나 남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유비는 강하의 축축한 땅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고 제갈량은 쪽배를 타고 굽이치는 장강을 건너 오나라로 목숨을 건 외교전을 떠납니다. 하늘을 덮은 조조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는 손건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동에 도착한 제갈량은 으리으리한 궁궐에 도열한 오나라 문신들과 마주합니다. 신하들이 조조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들먹이며 항복을 주장하자 제갈량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그들의 나약한 영혼을 낱낱이 발가벗겼습니다. 제 한 몸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는 개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일갈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장 주유마저도 내심 조조의 거대한 병력에 짓눌려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얄팍한 도발로 주유의 아킬레스건을 깊숙이 찌릅니다. 조조가 강동을 노리는 진짜 이유는 천하통일이 아니라 절세미인으로 소문난 강동의 두 여인 대교와 소교를 빼앗아 놀이개로 가두기 위함이라고 말을 지어냅니다. 소교는 바로 주유의 끔찍이 아끼는 아내였습니다. 자존심에 모욕을 입은 주유는 맹렬한 분노를 느끼며 검을 빼들었습니다. 손건 역시 결단을 내립니다. 책상 위로 묵직한 칼을 힘껏 내리쳐 모서리를 단숨에 두동강 내며 두 번 다시 항복을 입에 담는 자는 목줄이 달아날 것이라는 결연한 살기를 선포합니다. 유비와 손건의 연합군 5만 명이 장강의 남쪽 언덕에 진을 치고 창끝을 벼립니다. 강 건너 북쪽 언덕에는 조조의 80만 대군이 거대한 막사를 치고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장강의 거센 물결 위에는 수천 척 전선이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서 말만 타던 북방의 병사들은 굽이치는 파도에 뱃멀미를 앓으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창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를 수 없었고 화살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조조는 뱃멀미를 막기 위해 굵고 무거운 쇠사슬로 수십 척의 배를 꽁꽁 묶어 거대한 나무성처럼 만들었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장강의 밤안개를 뚫고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배 사이를 넓은 널빤지로 연결하자 흔들림이 멈췄고 기병들은 단단한 땅을 밟은 듯 말을 달렸습니다. 군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조조는 배 위에 여유롭게 앉아 천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자축했습니다. 철통같이 묶인 쇠사슬은 조조의 자랑거리였지만 피할 수 없는 끔찍한 멸망의 올감이었습니다. 전쟁의 운명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무심하게 일으키는 바람의 방향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사령관 주유와 제갈량은 쇠사슬로 결박된 조조의 함대를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화공을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한겨울의 척박한 장강은 사람의 뼈를 깎아내는 차가운 북서풍만이 몰아칩니다. 바람을 맞으며 북쪽을 향해 불을 지르면 사나운 불길은 고스란히 밀려와 남쪽 연합군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차가운 물결을 바라보며 주유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제갈량은 남병산에 단을 쌓고 하늘의 기운을 살피며 오직 찰나에 동남풍이 불어오는 기적 같은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무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 굳어있던 깃발이 스산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북서쪽을 향해 팽팽하게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황개가 이끄는 10여 척의 결사대가 기름과 마른 갈대를 가득 싣고 조조의 진영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거짓 항복을 위장하여 바짝 다가간 쾌속선 위에서 적선을 향해 시뻘건 횃불이 무자비하게 던져졌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갈대에 불꽃이 닿자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 거대하고 폭력적인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동남풍을 등에 업은 불길은 굶주린 짐승처럼 조조의 선단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흩어지지도 못한 채 제자리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배 한 척에 붙은 불이 들불처럼 번져 강물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돛대가 무너졌고 나무 가파는 사람의 살을 녹여버리는 펄펄 끓는 아궁이로 변했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북방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지만 무거운 갑옷 탓에 수장되었습니다. 장강 위로 피부가 타는 악취와 빗물이 가득 덮였습니다. 활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대군이 처절한 화염 속에서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적벽의 붉은 불길은 조조의 거대한 폐업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자의 체면은 처참하게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조조는 잿더미가 된 전장을 등지고 소수의 패잔병만 이끈 채 쫓기는 짐승 신세가 되어 북쪽으로 도망칩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화용도의 험한 늪지대는 도망자들에게 입을 벌린 무덤이었습니다. 말발굽은 진흙 속으로 무릎 깊이 빠져들었고 지친 병사들은 진창에 얼굴을 박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조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길 포기했습니다. 늙고 병든 병사들에게 갈대를 짊어지게 한 뒤 엎드리게 했고 그 사람의 등 위로 건강한 말들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산자를 밟고 건너는 다리 밑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빗소리에 섞여 메아리쳤습니다. 죽은 동료의 고기를 베어 먹으며 평지에 다다랐을 때 길목을 막아선 것은 청령 언얼도를 비껴든 관우였습니다. 조조의 오만함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한때 관우에게 베푼 은혜를 입에 올리며 흙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합니다. 엄격한 군령과 정 사이에서 번민하던 관우는 차마 칼을 내리치지 못하고 무겁게 길을 열어줍니다. 조조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칩니다. 화염이 휩쓸고 지나간 장강의 물결은 다시 핏물을 머금은 채 무심히 흐르기 시작했지만 천하의 지형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절대 권력의 칼끝은 꺾이고 녹슬었으며 쫓기던 자들은 화염이 남긴 따뜻한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영토를 딛고 일어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적벽의 붉은 불길이 사그라진 뒤 잿더미로 변한 형주의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짐승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으로 도망치는 조조의 군대와 붉은 피를 흘리며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오나라의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어깨에 독화살을 맞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가며 1년이 넘는 피비린내 나는 공성전 끝에 남군의 견고한 성을 겨우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나라 군대가 피를 흘리며 성문을 여는 동안 유비와 제갈량은 텅 빈 적의 배후를 등 뒤에서 조용히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무릉, 장사, 계양, 영릉이라는 형주 남부의 4개 군을 깃발 한번 크게 흔들지 않고 고스란히 거두어 들였습니다. 피는 주유가 흘렸으나
달콤하고 기름진 과실은 유비의 입으로 통째로 들어간 셈입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찬 주유가 펄펄 뛰며 칼을 뽑으려 했지만 이미 유비는 수만 명의 백성과 탄탄한 병력을 거느린 형주의 굳건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쫓기던 늙은 객장이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땅에 튼튼한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융중의 좁은 방 안에서 제갈량이 그렸던 천하 삼분지계의 첫 번째 조각이 땅 위에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가 난 손건이 자신의 여동생을 유비와 혼인시켜 그를 오나라의 인질로 붙잡아두려 했으나 제갈량의 치밀한 지략은 그 얄팍한 함정마저 부수고 유비를 무사히 형주로 빼돌렸습니다. 형주는 이제 유비의 단단한 성곽이 되었습니다. 형주의 축축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유비의 매서운 시선은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서쪽 촉 땅을 향합니다. 익주라 불리는 이 땅은 하늘로 솟구친 날카로운 바위산과 깎아지른 절벽이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험악하고 거친 산줄기 안쪽에는 끝없이 넓고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하의 곡물창고라 불릴 만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익주의 주인 유장이라는 자는 성품이 유약하고 어리석어 밖으로는 북쪽의 장로와 조조의 위협에 떨고 안으로는 지역 호족들의 불만을 통제하지 못해 매일같이 깊은 한숨을 지었습니다. 유장은 같은 한나라 왕족의 핏줄인 유비에게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자신을 적으로부터 막아달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서신을 보냅니다. 호랑이를 막기 위해 굶주린 늑대를 안방으로 끌어들인 격이었습니다. 유비는 인의의 다정한 가면을 쓴 채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익주로 굽이굽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천하를 쥐기 위해 낡은 도덕을 베어버릴 차가운 칼날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익주의 첩첩산중은 곧 동족의 피를 삼키는 참혹한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촉의 험난한 지형은 방어하는 자에게는 든든한 축복이었으나 공격하는 유비의 군대에게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벼랑길 잔도 위에서 북방 출신의 병사들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고 짙은 안개 낀 절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비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유비의 곁을 지키던 천재적인 모사 방통마저 낙봉파의 좁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온몸에 빗발치는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고 흙바닥에 쓰러져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통의 처참한 죽음은 유비의 젖은 눈에서 인의의 허울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과 장비, 조자룡의 대군을 형주에서 급히 불러올려 익주의 심장부인 성도를 향해 무자비하게 진격했습니다. 낯선 군대의 묵직한 말발굽 아래 백성들의 평화는 무참히 짓밟혔고 결사적으로 저항하던 촉의 장수들은 관우와 장비의 날선 무기 앞에 목이 꺾이고 떨어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 끝에 성도에 굳건했던 성문이 열리고 늙은 유장이 항복의 뜻으로 옥새를 바쳤을 때 유비는 마침내 장강 상류의 비옥한 땅과 견고한 산맥을 통째로 손에 쥐었습니다. 천하삼분지계의 두 번째 조각이 병사들의 붉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채 완벽하게 꿰맞춰져 졌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여 숨을 고르기도 전에 북쪽에서 흙먼지를 맹렬하게 일으키며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적벽에 쓰라린 패배를 딛고 중원을 완전히 굳힌 조조가 10만이 넘는 정예 대군을 몰고 거침없이 남하하여 익주의 좁은 관문인 한중 땅을 단숨에 집어삼킨 것입니다. 한중은 험난한 바위산을 넘어 촉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단단히 틀어쥔 천혜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한중을 조조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유비의 침실 머리맡에 언제 목을 칠지 모르는 시퍼런 칼날을 매달아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계 백성들은 밤마다 북쪽에서 들려오는 조조 기병들의 거친 말발굽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조조와 유비, 늙어가는 두 영웅은 천하의 패권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해 한중의 깎아지른 산맥 속으로 각자의 대군을 거침없이 밀어넣었습니다. 한중 공방전은 짐승처럼 물고 뜯기는 처절하고 지루한 소모전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햇빛이 들지 않는 깊은 계곡 사이에서 양군의 병사들은 매일같이 짐승처럼 엉켜 살과 뼈를 부수며 피를 흘렸습니다. 백발의 늙은 장수 황충은 정군산의 험한 산비탈을 미친 듯이 내달리며 조조의 최고 맹장 하우연의 허리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맹렬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적장의 굵은 목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붉은 피가 솟구치자 팽팽했던 조조군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조조는 남은 대군을 이끌고 끈질기게 버텼으나 유비는 험준한 지형을 거대한 방패 삼아 진영의 문을 굳게 닫고 응전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의 어둠 속에 숨어 보급로를 집요하게 끊어버리는 유비군의 전술에 위나라 군대의 식량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굶주린 병사들은 험한 산길에서 도망치거나 쓰러져 까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차가운 밤, 적막한 진영에서 조조는 저녁 식사로 나온 닭갈비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먹자니 뼈에 붙은 살이 없어 씹을 것이 없고 내버리자니 입에 도는 고기 맛이 아까운 닭갈비. 그것이 바로 조조가 마주한 척박한 한중 땅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십만의 피를 쏟아내며 차지하기에는 남은 희생이 너무나 컸고 무기력하게 뒤돌아 포기하기에는 천하 패자의 꼿꼿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진흙탕 같은 수렁이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무수한 병사들의 차가운 시신만을 험한 산속에 버려둔 채 씁쓸하게 군령을 거두어 북으로 철수합니다. 조조의 거대한 군대를 힘으로 밀어내고 한중을 온전히 차지한 유비는 자신의 권위와 힘이 마침내 정점에 달했음을 천하에 선포합니다. 구불구불한 한중의 흙 제단 위에서 유비는 스스로 한중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집신을 엮어 팔며 탁군의 차가운 거리에서 웅크리던 몰락한 황족이 수십 년의 흙먼지와 핏물을 뚫고 황제의 버금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두뇌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자룡이라는 당대 최고의 5 맹장들이 천하를 호령할 듯 무기를 쥐고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생의 숙적 조조의 꺾이지 않던 칼날을 정면에서 부러뜨린 유비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그가 다스리는 촉당의 굶주린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뜨거운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천하의 핏빛 지도는 3가지 거대한 덩어리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넓은 평원과 끝없는 인구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조련하는 조조의 위나라, 굽이치는 장강을 뚫을 수 없는 천연의 해자로 삼아 강력한 수군과 비옥한 토지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손권의 오나라, 그리고 하늘에 닿을 듯 험난한 산맥을 요새로 삼아 한실 부흥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핏빛 투지로 무장한 유비의 총나라. 어느 한쪽이 섣불리 군사를 일으켜 영토를 넘보면 남은 두 세력이 즉시 연합하여 그 오만한 등 뒤를 찌르는 가장 팽팽하고도 숨막히는 힘의 균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무쇠솥을 지탱하는 3개의 단단한 다리처럼 삼국은 서로의 목줄에 날카로운 창끝을 겨눈 채 고요하고 묵직한 대치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 영웅이 각자의 궁궐 깊은 곳에서 천하를 완전히 삼켜버릴 야망을 불태우며 무기를 벼리는 동안
전장에 짙은 피비린내는 잠시 바람에 흩어지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만이 대륙의 흙먼지 낀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천하를 쓸어버릴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무거운 침묵이 대지를 감싸 안고 솥의 세 발은 흔들림 없이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팽팽한 균형은 인간의 오만과 끓어오르는 복수심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오른 교만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형주를 굳게 지키던 관우는 북쪽을 향해 무거운 청령 언얼도를 치켜들었습니다. 유비가 험준한 산맥을 뚫고 한중왕에 오르며 기세가 절정에 달하자 관우 역시 조조의 위나라를 정면으로 찌르기 위해 군사를 돌려 번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천하의 기운마저 관우의 칼끝을 돕는 듯 했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져 한수의 물줄기가 맹렬하게 차오르자 관우는 둑을 터뜨려 성난 흙탕물로 조조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둑이 무너지는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황토빛 물결이 산을 깎아내릴 듯 밀려와 우금이 이꾸는 7군의 정예병들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수만 명의 북방 병사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흙탕물 속에서 고기밥이 되었고 조조 제1의 맹장 방덕은 포승줄에 묶여 관우의 시퍼런 칼날 아래 목이 날아갔습니다. 조조가 도읍을 옮길 것을 고민할 정도로 물을 다루는 관우의 파괴적인 무위는 중원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의 파멸은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강동의 손권은 북쪽으로 텅 비어버린 관우의 뒷덜미를 날카롭게 노렸습니다. 관우는 평소 오나라를 무시했고 손권의 혼담마저 짐승의 자식이라 욕하며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그 뻣뻣한 오만함은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오나라의 지장 여몽은 병사들을 상인으로 감쪽같이 위장시켜 야음을 틈타 장강을 건넜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평소 관우의 가혹한 질책과 오만함에 깊은 앙심을 품고 있던 형주의 수비장수 미방과 사이는 적의 칼날이 번뜩이기도 전에 스스로 성문의 빗장을 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오나라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앞에는 조조의 대군, 뒤에는 오나라의 붉은 깃발이 덮쳤다는 소식에 관우의 군대는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늙은 호랑이는 눈 덮인 맥성의 좁은 길에서 오나라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사로잡힙니다. 며칠을 굶주린 관우와 양아들 관평은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관우의 붉은 얼굴과 길고 아름다운 수염은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혔고 그의 굵은 목은 가차없이 잘려 조그만 나무 상자에 담겼습니다. 천하 삼분지계의 든든한 심장부였던 형주는 그렇게 손권의 아가리 속으로 허망하게 삼켜졌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겨 돌아온 관우의 머리를 마주한 조조는 깊은 충격과 허무함에 휩싸입니다. 눈을 부릅뜬 옛 적수의 수급 앞에서 조조는 낡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았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수백만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거인도 육신의 쇠락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통과 죽은 자들의 환영에 시달리던 조조는 마른 잔기침을 뱉어내며 66의 나이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암살의 두려움에 시달렸던 그는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염려하여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라는 씁쓸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후한 제국도 숨을 거둡니다. 아들 조비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낡은 허수아비 황제를 끌어내린 뒤 스스로 위나라의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400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핏빛 명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묵직하고 허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유비는 역시 한나라의 핏줄을 이어가겠다는 명분으로 촉의 험준한 산맥 안에서 황제의 제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제위에 오른 유비의 마음을 채운 것은 제국의 웅대한 비전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했던 아우 관우를 잃은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슬픔과 강동의 손권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핏빛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제갈량과 조자룡이 나라의 위태로운 앞날을 들어 전쟁을 눈물로 만류했지만 유비의 차가운 이성은 이미 거대한 슬픔에 잡아먹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정예 군대를 모아 굽이치는 장강을 거슬러 동쪽으로 진군하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참혹한 복수극의 첫 번째 제물은 적이 아니라 남은 의제, 장비였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을 독한 술로 달래며 통곡하던 장비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병사들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하 범강과 장달은 장비가 골아 떨어진 틈을 타 막사에 숨어들었고 천하를 호령하던 장비는 시퍼런 칼에 찔려 허망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도원의 복사꽃 아래서 영원한 우애를 맹세했던 형제들은 전장이 아닌 부하의 치졸한 배신에 목을 잃었습니다. 두 아우의 참혹한 죽음은 유비의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라는 광기에 눈이 먼 유비는 70만이 넘는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나라의 굳건한 국경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들어갔습니다. 복수의 굶주린 유비의 거대한 대군이 장강에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700리에 걸쳐 끝없이 뱀처럼 늘어섰습니다. 맹렬한 더위와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병사들은 숲이 우거진 이릉의 나무 그늘 아래 길게 진영을 쳤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섭을 지고 끓어오르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오나라의 사령관 육소는 젊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노련한 유비의 군대가 무더위에 지치고 틈을 보일 때까지 수개월 동안 부하들의 불만조차 억누르며 굳게 성문을 닫고 방어만 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바람이 숲을 흔드는 캄캄한 여름밤, 육소는 유비의 700리 진영을 향해 일제히 붉은 불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에 옮겨붙은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진영 전체를 거대한 불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약과 기름이 터지는 굉음이 밤하늘을 진동했고 수십 년 된 거목들이 시뻘건 불기둥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초계 병사들은 갑옷에 불이 붙은 채 고통스럽게 뒹굴었고 서로를 밟고 도망치다 타죽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을 피하려 장강에 뛰어든 자들은 갑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익사했습니다. 총나라가 자랑하던 수만 명의 정예병과 장수들이 하룻밤의 화염 속에서 시꺼먼 숯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릉의 들판은 타버린 살점과 뼈가 뒤엉킨 끔찍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흉하게 태우며 잿더미 속을 기다시피 빠져나와 험준한 백제성으로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거센 강물 소리가 성벽을 때리는 백제성의 차가운 병상에 누워 유비는 병들어가는 초라한 육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덧없는 권력과 맹목적인 복수가 남긴 처참한 잿더미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말 위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세웠던 제국의 꿈은 이릉의 화염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졌고 전장에서 곁을 지키던 형제들은 모두 차가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의 장강을 굽어보며 피를 토하던 유비는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고 성도로부터 제갈량을 급히 부릅니다. 마른 손으로 제갈량의 두 손을 부여잡고 유비는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이 제왕의 그릇이 못 된다면 그대가 직접 성도의 주인이 되어 천하를 다스려달라는 묵직하고 서글픈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평생을 피 흘려 바친 총나라를 지키려는 군주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자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난세를 함께 견뎌온 늙고 지친 영웅을 향한 가장 처절한 탁월이었습니다. 유비가 63세 나이로 쓸쓸히 숨을 거두면서 도원의 맹세로 시작된 뜨거웠던 첫 번째 영웅들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복숭아꽃 아래서 핍박받는 백성을 구하겠다던 사내들은 흙이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어깨 위로는 수습할 수 없이 찢어진 대륙의 무거운 운명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촉의 궁궐은 텅 비었고 어린 황제의 유서는 주색에 빠져 아비의 피 묻은 유업을 잊었습니다. 백제성의 타궐은 제갈량의 앙상한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홀로 붓을 들어 출사표를 적어 내려갑니다. 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뼈를 깎고 몸을 부수겠다는 처절한 문장 위로 제갈량의 눈물이 떨어져 낡은 죽간의 먹물을 번지게 했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명감이자 쓰러져가는 제국을 자신의 뼈대로 지탱하려는 맹렬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출사표를 품에 안은 제갈량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수십만의 대군과 함께 북벌의 험난한 길을 나섭니다. 촉에서 위나라로 향하는 길은 끝없는 벼랑의 연속이었습니다. 북벌은 사람의 칼부림이기 이전에 험악한 자연과의 끔찍한 사투였습니다. 제갈량의 병사들은 삐걱거리는 수레에 식량을 싣고 깎아지른 기산의 벼랑길을 개미떼처럼 기어올랐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바퀴가 부서지면 귀중한 식량은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병사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척박한 흙을 씹으며 북쪽으로 행군했습니다. 집시는 닳아 없어졌고 발바닥에서 흐른 핏물이 바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살을 애는 산바람은 갑옷을 파고들어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험난한 지형은 촉군의 목줄을 잔인하게 조였습니다. 제갈량은 나무로 만든 소와 말 모양의 수레인 모구유마를 고안하여 식량을 실어 나르며 인간의 한계를 지혜로 넘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행군 끝에 넘어야 할 진짜 산은 기산의 바위가 아니라 위나라의 지장 사마이라는 숨막히는 절망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불꽃 같은 지략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촉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부족한 식량과 험한 보급로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진영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흙벽을 높이 쌓은 채 일절 싸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투 대신 끈질긴 기다림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촉군이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도발해도 위나라 진영에서는 먼지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촉군의 피를 말리는 독약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화려한 여인의 치마를 상자에 담아 보냅니다. 성 밖으로 나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으니 아녀자와 다를 바 없다는 날카로운 모욕이었습니다. 위나라 장수들은 굴욕감에 당장 싸우자고 날뛰었지만 사마의는 무표정한 얼굴로 치마를 받아 몸에 걸쳐 입었습니다. 여인의 옷을 입고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사마의의 두꺼운 낯짝 앞에서는 어떤 도발도 힘을 잃고 튕겨나갔습니다. 수십만의 목숨과 천하의 패권이 걸린 전장에서 사마의는 영웅의 알량한 자존심마저 진흙처럼 내동댕이 치며 승리라는 결과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마의의 지독한 인내심은 제갈량의 육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오장원의 넓은 들판에는 차가운 모래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쳤습니다. 낮에는 마른 햇빛이 대지를 달구고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진영을 순시하던 제갈량은 잦은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늙은 몸은 부서지기 직전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하루에 20대 이상의 매를 맞는 병사들의 작은 군령마저 직접 처리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밥알을 넘기지 못해 식사는 한 공기를 채우지 못했고 밤에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군사 지도를 들여다보며 피를 토하듯 범민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완벽주의와 무거운 책임감은 남은 생명력을 장작처럼 태우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오장원의 거친 바람 속에서 제갈량은 자신의 생명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음을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칠흑 같은 북쪽 하늘에 커다란 별 하나가 빛을 잃고 진영 쪽으로 붉은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찬란하게 이끌었던 거대한 두뇌가 대지 위에서 고단한 숨을 거두는 묵직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죽음은 험한 길을 뚫고 온 촉군 전체에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엎드려 있던 사마이는 떨어지는 별을 보고 죽음을 직감하여 대군을 몰고 맹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거대하게 일으키며 밀어닥치는 위나라 철기병들의 기세는 산을 무너뜨릴 듯 흉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쫓기듯 도망치던 총나라 대열이 돌연 깃발을 뒤집고 북을 울리며 위군을 향해 돌진할 기세를 보였습니다. 촉군의 진영 한가운데 수레 위에는 학창이를 입고 배구선을 든 제갈량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듯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말을 몰던 사마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제갈량의 신출기몰한 함정에 빠졌다고 착각한 사마이는 기겁하며 말머리를 돌려 무질서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리를 정신없이 도망쳐 갑옷이 땀에 절은 후에야 수레 위에 앉아있던 것은 제갈량과 똑같이 만든 정교한 나무 인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도망치게 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 사마이의 체면을 우습게 만들었지만 사마이는 산자가 결국 천하를 얻는 것이라며 너털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빈 껍데기 인형을 앞세워 촉군은 단 한 명의 무의미한 희생도 없이 무사히 험준한 산악의 잔도를 건너 성도로 퇴각했습니다. 텅 빈 오장원의 척박한 들판에는 제갈량이 머물던 막사의 터와 식어버린 아궁이의 잿더미만이 가을바람에 쓸쓸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핏빛 밤하늘을 밝게 비추던 지혜의 별은 수명을 다해 땅으로 떨어졌지만 마지막 숨이 멎는 찰나의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대군을 살려내며 위태로운 제국의 명주를 연장해냈습니다. 제갈량의 처절했던 북벌은 영토의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끝이 났고 한나라 부흥의 거창한 대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향해 육신을 땔감처럼 갈아넣으며 묵묵히 나아갔던 숭고한 분투는 승패를 뛰어넘어 역사의 묵직한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영웅들이 흙으로 돌아간 빈자리에는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 대신 차가운 가을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맴돌았고 천하를 팽팽하게 산분했던 거대한 힘의 균형은 제갈량의 죽음과 함께 서서히 북쪽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이 피를 토하며 지켜냈던 총나라는 안에서부터 허물어집니다. 황제 유서는 간신들의 달콤한 혀놀림에 눈이 멀어 궁궐 깊은 곳에서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제갈량의 뜻을 이은 강유가 9번이나 군사를 일으켜 북벌을 시도했지만 텅 빈 국고와 지친 백성들의 앙상한 뼈대 위에서 거대한 전쟁을 지탱할 수는 없었습니다. 험준한 검각의 요새에서 강유가 위나라 대군을 힘겹게 막아내는 동안 위나라의 장수 등에는 죽음의 행군을 감행합니다. 깎아지른 낭떠러지와 인적이 끊긴 은평의 험한 산길을 병사들은 밧줄에 몸을 묶고 모포를 둘러싼 채 짐승처럼 뒹굴며 내려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성도 앞마당에 나타나자 유서는 스스로 손을 묶고
등 뒤에 관을 짊어진 채 엎드려 항복합니다. 솥의 세 발 중 하나가 흙먼지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리한 위나라 역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밖으로는 적을 물리치던 칼날은 가장 안쪽의 권력을 찌르기 마련입니다. 사마의가 제갈량의 불꽃을 견뎌내며 온축했던 거대한 군사력은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조조의 후손들은 과거 자신들이 한나라 황제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마씨 일가의 묵직한 그림자 아래서 숨을 죽이는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황궁의 뜰에서 위나라 황제가 사마소의 부하에게 가슴이 찔려 죽어가는 참극이 벌어져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야수성은 껍데기만 남은 황실을 가차없이 물어뜯었습니다. 사마염이 위나라의 옥새를 빼앗아 진나라를 세우며 조조가 뼈를 깎듯 쌓아올린 폐업은 고스란히 사마씨 일가의 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강의 푸른 물결의 의지에 버티던 오나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황제 손호는 무자비한 폭정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짰고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진나라의 20만 대군이 장강의 상류에서 거대한 전함을 띄워 물길을 타고 내려왔을 때 강동을 지키던 방어선은 속절없이 끊어졌습니다. 오나라의 수군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기를 버렸고 손호 역시 진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핏빛 난세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습니다. 천하의 대세는 나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지면 반드시 나뉩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대륙은 수십 년의 사륙 끝에 다시 하나의 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천하를 거머쥐려던 영웅들의 맹세도, 대지를 흔들었던 지략과 무용도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차지하려 했던 영토와 권력의 정점은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텅 빈 들판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무심히 피어나고 숱한 영웅들의 붉은 피와 야망을 말없이 삼켰던 장강의 푸른 물결만이 변함없이 동쪽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삶과 죽음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 역사는 남은 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다시 새로운 수레바퀴를 굴립니다.